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부분이 되게 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버스 체계는 사실은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버스 체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 법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연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 이걸 전제로 해야지 이 복잡한 논의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 연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이 요건을 갖춘 자는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 사업 면허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운수 사업 면허만 갖고는 실제로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것을 작동시키는 노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노선은 공공에서 실제로 노선 계획을 통해서 만들지만 실제 그것이 운영하는 사업 면허자, 그러니까 면허 사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걸 거의 독점 형태로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노선에 하나의 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중심의 운송 사업자가 공공에서 수립한 노선 계획상의 노선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좀 배타적으로 이 노선권을 사용함으로써 면허권과 노선권이 사실 이제 사유재산화되어 있는 굉장히 특수한 형태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되게 관행적인 특징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운수사업법상으로 보면 사업 면허는 상속이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한데 이제 노선과 관련돼서는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노선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사업 면허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관행적으로 사업 면허 이꼬르 노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공영제 운동을 하는 책에서 보면은 공영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선권을 매입해야지만, 즉 인수를 해야지만 공영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그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왜 고민이냐면 저희 공공교통 네트워크 10년도 전에 공영제 운동을 계속 해오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지역에 버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저는 이제 공영제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는 법률적 쟁점 외에 관행적으로 버스 사업자가 독점해왔던 이 사업에 대한 이 인수 과정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공영제로 전환할 뻔했는데 진짜로 할 뻔했습니다. 예산까지 다 마련해놓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 그 노선권에 대한 그 인수 비용을 300억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망하는 버스 회사를 인수하는데 300억 이상을 줘야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주민들의 여론이 나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노선과 사업 면허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게 됐고 감정평가 결과 그 정도가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는 게 가림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지역 내에서 특정한 사업자가 사실은 버스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협상 방식의 인수로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면 저희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공영제는 인수 방식의 공영제를 제안하는 게 아니다. 이걸 좀 전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혁적 의미를 가지려면 인수 방식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인수를 전제로만 공영제 운동을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사업자하고의 힘겨루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게 지지부진할 수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의 태도 자체가 사업자의 편향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해갖고 인수시키는 방식은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목포시 같은 경우가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장이 그 사업 면허를 취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사업 면허를 취소해야지만 노선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선이라고 하는 건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거여서 사실은 법률상 사업 면허를 취소만 시키면 사실은 노선권에 대한 쟁점은 다 버릴 수 있는데 좀 남게 되는 것은 운행하지 못하는 자산으로서의 버스와 차고지만 남게 되는 거고 목포시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자산에 대한 인수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차고지와 관련된 매입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통해서 임시 차고지로 쓰거나 사실 이렇게만 하면 좀 이렇게 공용제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사업 면허를 포기를 못 시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목포시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사실 공영제 운동의 가장 핵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버스, 특히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무지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부분이나 제도적 부분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행정이, 자치행정이 대중교통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에 의한 문제에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의 민영제를 아예 다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민영제를 두고 민영제와 공영제가 혼용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서 그 경험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공영제의 방식으로 이것이 전환되는 이 로드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 넘어가야 재미있는데 이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고민한 끝에 나온 내용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실제 이 자료는 작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지역에서 모여 있었던 공약, 그러니까 정책 대응 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5대 서울시민 과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로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걸 선정하고 그러면 무상교통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설계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와서 저는 마을버스 루터 공영 노선을 만드는 방식 이렇게 제안하는 페이퍼가 이유가 되고요. 지금 이게 이제 서울시 교통체계에 관련된 한계들 얘기한 건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즉 적자 보존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역과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저는 공영제 전환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준공영제라고 하는 건 사업자와 노동자가 거의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업자의 사업 비용을 다 공공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공영제 지역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업자 단체 간의 야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 요구를 하죠. 그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선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자가 노동조합의 파업을 종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나요.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작년까지 쟁점이 됐던 게 식사비였거든요. 운전기사 식사비였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사업자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거죠. 식사비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더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업자는 매년 이윤을 한 5% 가까이, 4.5% 정도 이윤이 보장되고 있는데 도대체 사업자는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거나 노동 비용들을 어떻게 부담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임금도 서울시가 주고 그 다음에 정비직이나 뭐나 표준 운송 단가를 다 서울시가 제공을 하는데 바깥까지도 서울시가 제공을 하면 도대체 이 사업자의 사용자의 노동 비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남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공영제의 좀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좀 단기적으로 이 버스 사업에 있어서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공공 자금을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중공영제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한 게 좀 함정이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중공영제는 외국에 있는 재정지원제도하고 다르게 우리나라의 제도는 사업자 지원제도입니다. 근데 외국에서의 버스 보조금은 이용자 보조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버스 지원 정책이 사업자 보조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계속 사업자 보조라고 하는 방식의 오래로를 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업자가 서비스 개선에 그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검증할 수단이 없습니다. 아마 이제 그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 항목이 버스 사업지와 항목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운수 쪽에 주는 거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보조금 항목이 따로 있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평가의 예외입니다. 정산도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운수업계 보조금 방식으로 사업자 지원이 되는 것은 거의 어터처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준공영제 체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버스 체계를 개혁하는데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되기 전에 마을버스부터 다른 공영체제와 관련된 실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 판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접근을 하면 사실 이용 주민들은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주민 입장에선 민영제든 공영제든 내가 편리하게 이용만 하면 돼라고 하는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인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그럼 주민들한테 왜 마을버스 공영제가 필요합니까? 라고 설명할 때 이제 근거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서울 지역 내, 그러니까 지역 간 교통 격차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부천 한 지역만 하더라도요. 노선이, 지하철 노선이 통과되는 것과 사실은 노선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 사이에는 이거는 그 격차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납니다. 직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나죠. 서울 지역에서도 저런 교통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 않다. 특히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지역 내의 교통격차를 완화시키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쨌든 수송 부분에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총 통행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굴러다니면 온실가스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굴러다니는 그 양을 줄여야 되는데 교통 부분은 되게 단순하게 주행거리라고 하는 계측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가 됐던 그 승용차가 됐던 어쨌든 탄소 연료를, 그러니까 석탄 연료를 태우는 그 교통수단의 총 주행거리만 줄이면 탄소 배출량을 줄어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이게 지역마다 계산하기가 되게 좋은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두 단위 총 주행량 데이터를 매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그걸 계측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는 그 서울 시내 교통을 보면 3km 미만 이동하는 게 전체 교통량의 40%입니다. 근데 3km 정도면 고회로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한 45분 정도 되는 거리이지만 이 마을버스로 놓고 보면 한 10분 내에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5km 이내의 그 총 교통량의 비중은 5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다니는 모든 교통량의 55%는 기본적으로 5km 범위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5km 이내의 교통량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마을버스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저거를 이렇게 잡으면 자전거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저항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자전거로 5km 이내에 저런 그 장거리 통행을 다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럼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이제 중간 단계 정도가 현재 마을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을버스로 가자. 5km 이내의 총 교통량이 55%면 4년 내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서 저 55%를 20% 정도 혹은 30% 정도만 흡수할 수 있으면 서울 지역에 혹은 어떤 구의 탄소 배출량을 이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술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40% 55%라고 되어 있는 기준이 건수 아니, 그러니까 총 거리는 거리 중에 예. 엄청난 거죠.
예, 총 통행량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저 데이터를 서울시는 98년도, 99년도 요때만 딱 공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저 주행거리 데이터는 요즘에 더 생산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되게 산출하기 쉬운데 요즘에 공공에서는 저 주행거리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저 생산하지 않아요. 근데 갖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그 두 단위로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실제로 저건 다 계산이 가능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그 불평등 부분을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데이터가 재밌는데요. 실제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성별을 보면 여성들이 비목적 통행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테면 물건을 사려고 아니면 여가나 내지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버스를 낮 시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혹은 노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낮에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마을버스라는 것이죠. 보통 출퇴근은 대부분 이제 승용차 수요가 많고요. 낮 시간에는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치구별 마을버스 노선 수를 보면 이렇게 격차가 많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가 노선 수가 20개의 노선이 있는 반면에 강동이나 중당 같은 경우는 한 2개나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숫자를 잘 세어보면 25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노선이 없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송파구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 노선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 내에서의 교통 격차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그 자치구의 자동차 그 통행량하고 비례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그 지역 간의 교통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저런 거는 대부분 이제 인프라 조건이 열악해서 생기는 건데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데와 나쁜 데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게 이제 평균 통행거리 데이터입니다. 요거는 그 서울시 가구 통행조사라고 이거는 이제 그 법정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보로는 보통 한 1km 내외를 다니는 거고요. 승용차로는 7km,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는 8km.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통행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런데 버스는 5km, 지하철이 1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버스는 5km 이내의 단거리, 그리고 지하철은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10km 정도의 중범위,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한 차례 환승하는 사람들은 한 15km 이내의 중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중범위 딱 들어가면 여기서 서울로 따지면 경기도 출퇴근 수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제 저 갭이 있잖아요. 한 12km, 13km 갭이 있는데 그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뭐냐?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수도권 교통의 특징이요. 일종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 교통에서 5km 이내는 그 대부분 승용차 이동이 좀 많고 5km 이내는 그렇고 10km 범위는 대중교통, 15km 범위로 보면 지하철, 그다음에 15km 바깥으로해서 30km까지는 자가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대중교통 정책을 할 때에는 중범위에 있는 교통 자가용 이동을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거냐와 시내 내부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전환할 거냐, 이 두 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이제 GTX라고 하는 방식이 딱 그 중범위에 궤도를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타당한 방식입니다. 다만 이게 대심도로 가고 그래서 이 노선 변경이나 혹은 연장이 굉장히 까다롭게 만든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상 노선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는 지하철망, 아니 철도망, 예를 들면 무궁화 노선의 확대랄지 이런 방식으로 갔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대심도 방식으로 돈을 때려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사실 좀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 내의 내부 교통으로는 역시 버스가 좀 우월한 수단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된 이제 고민인데요. 지금 보시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승객이 덜 타기 때문에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긴 하나 사실 그게 온전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지원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적자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개선이나 내지 이용률을 증가하기 위한 그게 필요할까요? 사실 중소형제 지역에서의 그 도시나 내지는 사업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안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객이 적게 타든 많이 타든 적자는 무조건 공공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실제로 코로나19 회복기였던 작년에 이 1년 동안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외국의 도시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을 좀 촉진시키는 운동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용률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걸 보였습니다. 작년에 왜 외국 도시들에서 요금 정책에 대한 시도들이 많았냐?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돼서 코로나19 시기에 줄어든 수요를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금 지원 정책이 일종의 단기적 수단으로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고요. 당연히 그 이유가 공공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재정 지원에 부담이 있는 거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정 지원을 추가로 받으면 된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왔을 때 자연스럽게 요금 인상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금 인상을 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 구조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작년에 택시 요금 인상을 했어요. 택시 수요가 한 30%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택시 노동조합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연료비나 내지 이런 것들은 계속 점진적으로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요금 인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경영에 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한 3년 정도 임계치가 지나면 요금 인상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챙겨야 되는 것은 수요를 늘려야 되는 건데 요금이 이만큼 오른 이상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금 인상 국면에서도 사업자들에게 가장 의문인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요금 인상을 해서 그 대중교통 수요를 유지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 고민이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자들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요금 인상 국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실제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가 과연 대중교통 투자를 많이 하냐라고 하는 것도 쟁점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의 요 뒷부분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재정에서 대중교통 투자에 사용되는 재정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고작해 한 1.1%예요. 실제로 서울시 재정이 50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2천억, 3천억 정도 쓰는 거는 전체 재정적으로 봤을 때 크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12년 기준으로는 대중교통 투자 금액만 놓고 보면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런던이나 뉴욕 같은 경우는 요금이 높아서 그러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대중교통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런던은 혼자통행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 5천억 정도가 이 혼자통행료로 징수되고 그게 대중교통 요금 보조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서울시도 혼자통행료가 징수가 돼요. 근데 그거는 대중교통 투자로 쓰이지 않습니다. 도로 부분으로 쓰입니다. 혼자 완화 비용으로 쓰이고 있고요. 뉴욕 같은 경우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 요금 수입이나 통행료 같은 거를 다 이 대중교통 운영 비용으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TA라고 하는 대중교통 기관이 이제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 되게 재밌어요. 맨 위가 요금이거든요. 근데 요금이 2026년까지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맨 밑에 있는 전체 운송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요금 비용은 계속 줄어드는데 운송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걸 채워야 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채워야 되는 항목이 6가지가 7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수입원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요금 수입 아니면 지방채 이것만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구조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가 남산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관리 진수나 혹은 교량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수입과 그 다음에 지출 구조를 이렇게 맞추는 과정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뭐 외국 사례로 홍콩 얘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공사가 역세권 개발을 직접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들이는 수익을 또 다시 대중교통 투자로 환수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역세권 개발 이익을 민간 사업자가 다 가져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요금 구조 하나만 놓고 단선적으로 비교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된 정책이나 내지 재정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로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는 자가용 교통에서 발생하는 부해효과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본 건데요. 서울시가 2022년 예산서 기준으로 혼잡통행료가 148억, 교통유발 부담금이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세금이 아닌 부담금 구조만으로도 한 2,300억 정도의 재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저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혼잡통행료의 대부분은 신규 도로 개선 사업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계속 사업으로 쓰고 있거나 인건비로 쓰고 있으면 저 돈을 빼면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저 부담금을 다 신규 사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하나쯤에 걷어내도 그냥 도로 개선을 덜 하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지 보수 비용을 다른 데서 갖고 오기만 하면 저 돈은 온전히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통합요금제에 따라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요금 분담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버스가 좀 억울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을버스 운송 수입이 한 2,6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교통공사나 시내버스로 나갑니다. 왜냐면 이거 배분 방법이 되게 좀 극악해서 그런 건데 배분 방식이 최초에 타는 차량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총 이동 거리에서의 비중을 갖고 분배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로 이동하는 거리와 그걸 환승해서 지하철을 타는 거리 중에 지하철 거리가 훨씬 더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마을버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하철 수입을 보조해주는 셈인데 마을버스가 안 다녀서 지하철까지 가기 되게 어려워서 사실 우리가 보조해주는 건데 환승 요금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저기에서 마을버스 운송 비율을 높이는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혼잡통행료가 됐던 교통유발 부담금이 됐던 재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운송 수입을 분담하는 구조에서 실제로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마을버스에 지원해야 되는 수입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 거죠.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정도가 실제로 마을버스 공영제로 전환이 됐을 때 자치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마을버스 민간 회사가 운영할 때는 지금 이제 이 구조지만 공영제로 전환한다는 거는 구가 직접 운행을 해야 되는 건데 구 차원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건 부담일 수 있어요. 모든 비용을 다 구가 부담하는 건 부담일 수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 구조에서 구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뭐 이를테면 구 마을버스 회계 뭐 이런 방식으로 마을버스 보조금 이런 방식으로 시가 구의 목적요금으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저 정도 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산해봤더니 저건 가능하겠다 라고 봤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게 모든 회사들한테 다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적자 노선에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자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네들 이익으로 갖고 가는 거고 사실은 공영제를 한다 해도 적자 노선을 그 사업자가 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신규 노선을 만들어서 공영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노선 중에서 적자 노선이 일단 1차 공영 노선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율을 놓고 보시면 종로나 내지는 서울의 자치구별로 재정 지원을 받는 이 업체 기준을 놓고 보면은요, 이를테면 중남, 강서, 용산, 관악, 강동 이런 데는 재정 지원을 받은 업체가 아예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신규 노선을 만들어서 공영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 노선을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 비율이 60%, 70% 되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존 민간 사업자에게 적자가 심한 노선은 포기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을 적자 보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이제 인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 산정에 있어서 지금 다니는 모든 노선을 공영제로 인수할 경우 이런 거는 비현실적이고 가능하지도 않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선 중에서 적자가 심한 요 노선 몇 개, 그 다음에 주민들의 필요가 많이 이렇게 요청이 되는 이런 두세 개 정도의 노선. 그래서 많아봤자 서울시 자치구 기준으로 보면 3개에서 5개 정도의 공영 노선을 운영하는 정도가 아마 단기적으로 당의 전략이나 선거의 전략이나 이런 걸로 제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민간 사업자가 지금 마을버스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망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망하겠다고 하는 회사 중에서 실제 망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수가 줄어들지도 않아요. 보통 영세한 사업 구조는 M&A, 자동적인 M&A를 통해서 이 사업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유인이 있거든요. 원래 시장에서는 그런 유인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파이가 적으니까 그 작은 파이로 조금 회사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 파이를 그 규모를 키워서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네 마을버스 이렇게 보면 노선 하나 운행하는 버스, 고작 노선 2개 운영하는 버스 이런 데가 제일 비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자치구의 재정 지원이 업체별 지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업체 지원 방식이 아니라 노선별 그 정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는 노선이 핵심이지 사업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선을 누가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은 업체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은 손실되는 것을 개선하려면 적자 노선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논리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노선 포기하고 흑자 노선은 민간 사업자가 가지세요. 이런 방식이 차라리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금천구에서 금천구 하나인데 만약에 이걸 이제 지역조사 방식으로 좀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현황조사가 주민들한테 가장 와닿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코로나 감축으로 노선이나 내지는 운행 횟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역운동 차원에서 간다 그러면 왜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일상업이 회복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회복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저게 엄밀하게 따지면 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저 운행 계획을 허가를 해줘야 돼요. 보통 운행 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구청에 이제 운행 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신청 계획을 구청이 사실상 허가를 해줘야 저렇게 운행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할 수 있는 그 꼼수가 뭐냐면 전체 운행량 중에서 몇 프로 정도는 신고가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비율보다 더 많이 감축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되게 변칙적으로 운행하는 것까지 못 잡아내요. 변칙적으로 운행하는 걸 못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갑자기 배차 간격을 확 열린달지, 그 첨도 시간에만 배차 간격을 늘려서 이를테면 하루 배차가 12대인데 그 12대의 절반 정도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 있고 낮 시간에는 절반도 안 다니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못 잡아내죠, 공공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요거는 제 그 TBS에서 만들어낸 표인데, 사실은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을 발표하는 건 되게 간단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선도 구경하면 나와요.
그냥 마을버스 사업자들이요. 저렇게 이렇게 중복돼서 마을버스를 운영해요. 왜냐면 저게 장사가 되는 노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간중간에 운영 표시가 되는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시간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런 노선들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현재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공영 노선을 만들어서 저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가 직접 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진 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통공사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어느 구든 공영 노선이 생기면 그 공영 노선을 교통공사로 하여금 운영 위탁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마을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마을버스 노선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마을버스의 운행 형태를 봐도 주중에 주말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50% 이상의 주민들이 지하철과 연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교통수단으로서 놓고 보면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지하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지하철과 좀 더 잘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서울교통공사가 공영 마을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하는 방식의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이게 유리한 이유가 마을버스는 대부분 그러니까 기점부로 지하철역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제 지하철역에 만약에 기점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역에 있는 역 지상부나 지하부에 있는 시설을 사실은 마을버스 운영의 인프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테면 마을버스 기사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상부의 주차장을 일종의 차고지나 혹은 정비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철 인프라를 같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마을버스 공영노선을 운행하는 초기 그 인프라 비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위탁 운영 방식, 그러니까 공공 위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거고, 요거는 민영재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반 차량의 구입 비용과 전기 차량의 구입 비용의 비교인데요. 이게 이제 더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비용이. 왜냐하면 요 2020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그때 이제 전기버스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고 국내 메이커에서 생산하지 않은 때여서 단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 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현대차나 이런 데서도 좀 그걸 되게 낮추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 구입비에서 실제 국내 그 LNG, CNG 그 버스의 구입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면 웬만한 수입 버스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기버스 전환할 때 사업자들이 비싸서 못 사요라고 하는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시내버스들은 대부분 CNG로 교체가 됐고 전기버스도 있는데 마을버스는 전기 마을버스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CNG가 없어요. 경유를 태우는 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곳곳 다니는 버스가 오히려 더 탄소를 배출하거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수단인 거죠. 그랬을 때 전기버스로 쉽게 전환하는 방식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직접 전기버스를 사서 직접 운행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수리하거나 그러니까 차량을 정비하거나 혹은 그것을 운전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유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버스 대형 면허가 있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일자리로 그 안내원이나 혹은 어르신들 타실 때 좀 탑승 보호미 방식으로 하는 그런 일자리들도 버스를 매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영제로 하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냐?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한 건 사업자의 이윤으로 봤던 게 노동자의 임금이나 혹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논리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의 영리로 가는 것보다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혹은 서비스 개선으로 쓰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마을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은 거고요. 실제로는 공영제가 훨씬 더 쌉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싸다라고 접근하는 게 나중에 우리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이걸 전면에 내세우는 게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정말 논쟁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공영제로 운영하는 배당 운영 단가고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버스 중공영제 하에서의 하루 운영 비용은 한 2배 혹은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영제로 운영하는 배당 운영 단가가 훨씬 더 쌉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이니 뭐니 추산이니 이게 아니라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당 운영 단가, 중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당 운영 단가와 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대당 운영 단가를 비교해보면 실증적으로 공영제의 대당 운영 단가가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영제가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인프라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프라 비용이라고 하는 게 차고지 매입 비용이나 차량 구입 비용인데 사실 그거를 일시에 다 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차고지가 아니어도 동네 주차장을 복합시설화해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들 기점부나 이런 거 보면은요, 동네 주차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비시설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서 나올 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정차해서 정비하거나 혹은 노동자들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거는 어차피 기존의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지하철역을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휴식 공간이나 교육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실제 공영제 전환 비용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서 가상의 숫자가 많고요.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 사실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요. 기존 사업자 전환의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면허 취소하는 방법입니다. 이 면허 취소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상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저 세계 사유 말고도 되게 많은데 그건 거의 못 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3회 이상 안 될 경우 이런 건데 저는 어떤 사업자가 3회 이상 안 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지금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건 딱 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가받거나 등록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자는요 운행 계획을 인허가 청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버스를 운영하겠다. 거기는 배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그 운행 계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운행 계획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지 않아요. 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리함,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를 해치는 경우는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사업 경영의 불확실,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리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실제로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버스 서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사업자 평가를 이미 하고 있어요. 거기 경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황에 대한 수치적, 그러니까 계량적 평가 등도 있습니다. 그걸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자치구마다 실제로 경영 상태가 되게 부실한 마을버스 업체들도 쉽게 확인이 돼요. 그럼 그런 거는 면허를 취소해주면 됩니다. 근데 안 하죠.
왜냐하면 그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노선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피해를 볼까봐 못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은 바로 그 마을버스나 혹은 다른 데에 있는 예비 차량을 대여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방법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공공이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한 1개월 정도면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할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화성시 공영제가 3달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체계 만들고 노선이 한 30개 정도가 됐는데 그것을 새로 사람들 고용하고 그래서 공영제를 딱 한 게 3개월 정도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에서 마을버스 노선 2개 운영하는 비용이다라고 하면 이건 한 달 만에 가능합니다. 한 달 만에 가능한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면허 취소를 거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저게 현실적인 방법은 되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사업 인수를 하는 쟁점이 존재하는데 사실은 버스를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매년 그 회계 평가를 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관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고지든 아니면 차량이든 그 회계법인이 한 그 자산조사 내에서의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몇 천만 원입니다. 살 때는 억 단위를 주고 사지만 실제로 감정평가액을 보면 연간 연수에 따라서 정말 디스카운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수가 한 5년 지난 거는요 2, 3천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인수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쟁점은 뭐냐면 고용 승계와 관련된 쟁점이 사실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50% 이상이 촉탁직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인 분들인 거죠. 근데 이것을 공영으로 전환했을 때 사실은 이 연령대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 사업 인수를 고민할 때는 가장 쟁점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자산평가 방식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쟁점이 아니고 요 고용 부분과 관련된 게 쟁점인 건데 저는 그런 요 부분에서는 예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할 때 그러니까 지하철 청소 노동자들 정규직화할 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은 해당 계약 시기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그걸 열어주면 되고요. 신규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공공 부분에 그 연령 제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에서 노인들에 대한 촉탁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마을버스의 촉탁직 비율을 줄이는 게 맞기는 한데 근데 그것을 인수 과정에서 줄이는 것은 불합리하고 기존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정년은 민간 부분에서의 것을 보정을 해주면서 신규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을 다시 이렇게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미 전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도 크게 쟁점은 되지 않는다. 근데 그럼 쟁점은 뭐냐? 구청장이 하기 싫으면 못한다. 이게 쟁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하기 싫으면 못합니다. 이거밖에 쟁점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든 방법적으로든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신규 노선으로 공영제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이 뭐냐? 공영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목포시에서 지금 조례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안을 같이 성안을 한 건데요. 기존에는 공영제 조례였습니다. 즉 사업체 단위,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주목을 한 방식이었으면 저는 노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훨씬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노선은 민간 노선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해서 그 운영 수익을 민간 회사가 갖고 가는 노선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노선은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사업자의 의무가 따를 겁니다. 보조금 정산의 의무나 내지는
그 노선의 운영과 관련돼서 공공의 통제를 받아야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영 노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영 노선의 운영을 기존의 민간 회사에게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를테면 노선 입찰제 방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같은데 공공 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섬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마을 단위의 마을 기업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 기업이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공영제 방식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영 노선을 접근하냐면, 저는 운영 형태의 다양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보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영 운영이 공영제의 유일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영리적 운영 형태를 우리는 포괄적으로 공영 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운영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고, 주민기업이 혹은 협동조합이 나아가면 주민자치회가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문들을 놓고 그걸 운영 못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사업 면허를 충족시켜주는 물리적 조건만 갖춰주면 됩니다. 이를테면 구청이 갖고 있는 그 정류장이나 혹은 공용부지를 차고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대여를 해준달지 이런 방식의 조건들만 갖춰주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공영제 방법은 공영 노선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거기에 민영 노선, 공영 노선, 추가하면 보조금 노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저항을 줄이면서도 실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산교통 혹은 요금보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대상 우산교통은 이미 확산이 되게 많이 됐잖아요. 어르신이나 아니면 청소년에 대한 우산교통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저는 요거는 되게 간단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에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대중교통 육성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그냥 보통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구마다 대중교통 활성화 조례 혹은 대중교통 육성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요금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보조를 할 수 있다. 요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금 보조의 비율은 매년 공고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비율을 공고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즉각적으로 무상화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 뭐니 이런 반론들이 있을 거여서, 차라리 그러면 비율을 3년마다 혹은 5년마다 정해서 공고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그럼 무상교통은 뭐냐? 요금 지원 비율이 100%면 그냥 무상교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50%로 공시하면 반값 교통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차라리 요금 비율 자체를 매년 공시하거나 결정하도록 하면 더 간단한 방식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화 방식도 공영 노선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대중교통 활성화 조례 하에서 요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 요 정도로 우회하면 크게 쟁점이나 논란 없이 일단 제도화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한 내용입니다. 네, 이 정도로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